정치권 이슈를 직접 묻고 답하는 정치 와이. 여야 공천 상황, 이번엔 김진애 전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앞에서 김종민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와 얘기 나눠봤는데 아유, 열 올리시더라고. 정말 너무 안 됐어요. 살 빠지시고. 제3지대 빅텐트가 찢어진 상황 제가 한 줄 평 해주신다면요. 제가 법사위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꽤 친하기도 하고 제가 인간적으로 좋아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너무 잘못된 선택을 하셔서 지금 너무 고생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이번에 제 빅텐트가 찢어진 거는 뭐 처음부터 잘못된 만남이었고요. 저는 쌍방과실에 의한 찢어진 텐트. 뭐 쌍방과실. 쌍방과실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제가 뭐 쌍방 사기라고까지는 얘기 안 할게요. 누구의 승리다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없어요. 아니 근데 누구의 승리는 아니 뭐 여기서 뭐 쪽박을 찬 거는 뭐 솔직히는 새로운 미래죠. 거기는 뭐 지금 아무것도 얻은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저기 개혁신당은 여하튼 초심으로 돌아가긴 돌아가가지고. 네. 근데 거기도 이제 뭐 완전히 리더십이 깨져가지고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서로 내상을 입었고. 네. 내상 외상 다 입었죠.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일단 민주당 얘기 저희 좀 집중적으로 해볼게요. 네네. 지금 민주당 공천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제일 시끄러울 때죠. 우려의 근데 목소리가 많아서. 저는 근데 아직도 피크로 안 왔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보세요. 조금 더. 그러니까 아마 요게 2주일 정도 갈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오늘도 이제 의총하고 또 원회에서 뭐 그 하위 20% 그거 가지고 얘기하고 뭐 오늘 하는 여러 가지 때문에 오늘 원회에서 반발도 있고 원내에서 다 반발이 있고 그러는데 네. 거쳐가야 될 진통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시스템 공천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 아니 왜냐하면 시스템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하위 여기는 평가 의원들은 정성 평가 부분을 문제 삼고 있거든요. 근데 정성 평가를 누가 개인이 한 겁니까? 서로 간에 의원들이 서로 간에 단면 평가했고 위 아래 옆에 같은 상임위원회에서 했고 그다음에 당원들이 했고 이러는데 그걸 가지고 누가 누구를 평가하라고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그러니까 이번에 31명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네. 일단은 이번에는 이상하게 이것도 재밌는 현상이에요. 공개한 커밍아웃을 분들이 해요. 있어요. 네. 예전에는 왜냐하면은 항상 있었어요. 예. 저기 평가는 그래서 20%는 항상 있었지만 그걸 안 하고 경선을 한 게 대개는 이제 거기선 자진 사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네. 불출마 결심하시는 분도 많고 또 실제로 경선을 하더라도 하위 10% 정도는 현역은 가뿐히 이겨내거든요. 경쟁력이 있으신 분들은. 근데 하위 20%는 이제 한 30%를 감산을 하게 되니까 자기가 그렇죠. 얻은 득표에서 그러니까 조금 어렵지만 이번에 자기 하겠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박영진 의원 네. 같은 경우,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 감수하겠다. 박영진 의원은 지역 경쟁력은 엄청납니다. 지역에서 그러니까 가령 60대 40 정도로 나오는 거 아니면 네. 현역이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도 그래도. 어쨌든 감산이라는 불리한 조건을 딛고 하는 거니까 네. 상황이 좋지만은 않은 건데. 아니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이제 그렇게 저기 하는 게 지금 이게 우리 일단은 현역이 너무 많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서 뭐 왜냐면 항상 있는 일을 이렇게 하고 근데 이제 반발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굉장히 신기한 일이죠. 그건 뭐냐면 그만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반발도 상당히 있다는 지금 이른바 지금 이제 이낙연 대표가 밖에 나가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가 작용했기 때문에 더 그러는 건데요. 그러니까 평가 결과를 수용했으면 오히려 받아들일 텐데. 아니 왜냐하면 가령 지난번에 21대도 똑같은 일이 있었지만 그때는 이해찬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여권이라는 거하고 이해찬 대표의 굉장히 강한 주류가 당을 장악하고 있을 때는 이제 잘 입을 뻥끗을 잘 못하죠. 갈등이 있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야당이고 지금은 이제 정리해야 될 거는 많고 그다음에 다른 거로 회유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고 네. 그러니까는 이제 반발하는 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없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거쳐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는 이거 얘기하는 게 지금 민주당으로서 무서워해야 되는 거는 네. 솔직히 바깥에 지금 원심력이 좀 작용했지 않습니까? 그동안 개혁신당이라는 원심력 네. 또 지금도 새로운 미래는 그 원심력을 기대하는 것 같은데 이제는 개혁신당으로 갈 사람들은 별로 없고요. 새로운 미래로도 안 가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도 나가겠다는 사람이 몇 명이 있긴 하지만 네. 왜냐하면 그쪽으로 간들 전혀 미래가 보장이 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개혁신당으로 간들 거기서 지역구에 나가가지고 이길 수 있는 자기가 지역구에 나가서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차라리 무소속으로 나가요. 네. 그리고 새로운 미래는 죄송합니다마는 이낙연 대표로서는 향후에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 안 가죠. 그래서 그런 원심력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 고민해야 되는 거는 이 진통, 네. 이 끔찍한 진통을 지나고 3월 초가 돼서 거의 다 윤곽이 드러날 때 과연 혁신 공천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된 것이냐.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 아직 공천이 피크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피크는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이거를요. 여기서 지금 나가려고 뭐 지금 이제 하겠다 나가겠다 하는 것들이 몇 개 있고 경선이 이제 끝나야 되는 거죠. 또 오늘 밤에 발표되니까. 아니면 뭐 경선은 아직도 뭐 3월 초까지 계속 될 테니까는요. 근데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피크는 뭐 이런 거 임종석 건 같은 거 네. 이런 거 같은 거는 피크 중에 하나겠죠. 그렇죠. 그럼 말씀이 나왔으니까 여쭤볼게요. 네. 임종석 전 실장이 서울 중성동갑 출마를 본인이 선언을 했는데 당에서 송파갑 출마를 요청했다는 겁니다. 네. 근데 받아들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민주당으로서는 험지인 지역이기도 하고 네. 임종석 전 실장 행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제가 지난번에도 나와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는 뭐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혁신 공천의 내용에 맞지 않다. 당의 방침에도 맞지 않다. 거기가 전략 지역구이기 때문에 전략 지역구는 당의 지도부에서 결정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가 예전에 자기 지역구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나와가지고 완전히 그야말로 그냥 말해 꽂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서는 해달라고 그러는데 경선 시켜달라 이러는데 저는 뭐 항상 이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 사람이 아니면은 도저히 안 된다. 그럴 때는 공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공천을 할 수가 있죠. 네. 그건 왜냐하면은 그거는 왜냐하면 의석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혁신 공천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임종석 같은 경우에는 혁신 공천이라고 보지가 않을 테고요. 저는 너무 갑자기 툭 튀어나온 갑툭튀 좀 기회주의적인 성격이 상당히 커서 그게 이렇게 눈에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그럼 송파갑 요청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당연하죠. 보시는 그거는 거고. 이제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이낙연 대표가 그동안 꽃길을 누려왔던 것처럼 임종석도 상당하게 그동안 DJ한테 발탁이 돼서 지역구에서 또 비서실장으로 서울시에 또 정무부 시장으로 여러 가지 꽃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네. 본인도 정계 은퇴를 선언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럴 때 그동안 더군다나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데 한 번도 각을 별로 세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 지금 갑자기 나와서 했을 때 설득력이 별로 없다. 그랬을 때는 이제 이상하게 좀 보이는 거죠. 그래서 네. 이런 거에는 그야말로 그런 사람들은 이제 본인을 이제 헌신을 하고 당에 자신의 거취를 맡기고 하는 그러니까 가령 오늘도 어저께인가요?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는 종로에 출마를 했다가 접었습니다. 이거 덮고 네. 이제 당에 맡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꽤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 필요한 거죠. 정말 당을 위한다, 민주당을 위하고 이번에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한다 그러면은 그걸 해주셔야죠. 근데 지금 민주당 공천 상황을 우려하는 눈으로 보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뭐 김부겸, 정세균 전직 총리들, 전직 국회의장들도 당의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뭐 원로들께서 그렇게 우려를 하시는 거는 뭐 당연히 뭐 그렇게 표하실 텐데요. 네. 뭐
사실은 이제 그 중에 몇 분은 또 본인의 그 뭐 아드님이나 본인의 동생이나 이런 사람 관련되는 공천에 관련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좀 조심스럽게 대하셔야 되는 것도 있고요. 이럴 때는 저는 뭐 상당한 부분에 지도부에 힘을 실어주는 게 원로들이 해주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지도부가 지금 뭐 특별하게 뭐 이렇게 막 하고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시스템에 의해서 그대로 가고 있고 그리고 뭐 친명 그러니까 이른바 반명을 잘라낸다 그러지만 반명은 사실 상당한 반명은 이미 뛰쳐나가셨고 지금 있는 분들은 뭐 별로 그런 분들도 아니고 그래도 하위 평가에 비명계 의원들이 유독 많은 거 아니냐. 이거는 우연적으로 이렇게 평가에 따라서 나온 거라고 아니요, 뭐 보시는 저는 거고. 우연적인 거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그게 아닌 게요. 일단 다선 중진들이 평가가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솔직히는 160한 170명이나 되면은 존재감이 없는 의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존재감이 없다는 뜻은 뭐냐면은 상임위나 이런 건 잘하시죠. 네. 그다음에 법안 발의나 이런 것도 잘하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뭐 다 짜여진 데서 하는 거니까 보좌관들이 해주고 하는데 그런데 본인이 뭔가 발화자가 돼가지고 이슈가 되는 거를 끌고 가거나 바깥에 나가서 정무적으로 뭘 하거나 아니면 홍보 활동을 하거나 네. 아니면 논쟁에 뛰어들거나 이게 국회의원들한테 바라는 거거든요. 일반 사람들은 특히 당원들은 그 부분에서 그런 부족한 데에서 의원들이 약한 있었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하위에 갑니다. 어쨌든 현재까지 상황으로 보면 민주당 공천이 국민의힘 공천보다는 좀 갈등이나 잡음이 많고 좀 시끄러워 보이는 건 일정 부분 사실인 것 같기도 왜냐하면 합니다. 그거는 필연적인 거예요. 야당에서는 필연적인 거고요. 특히 이렇게 규모가 큰 데에서는 더구나 필연적인 거고요. 여당에서는 왜냐하면 이거를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저는 뭐 여당에 지금 공천이 지금 잘 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조용할 뿐이지 저는 그걸 그냥 입을 틀어막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당은 입을 틀어막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일단은 여당에서는 지금 가장 관심이 있는 게 뭐냐 하면은 김건희 특검법에 반대표를 던지지 않게끔 현역 위원들을 되도록이면 컷오프 안 시킬 것. 네. 그리고 그래서 여기저기로 좀 돌려가면서 딴 데로도 보내고 이렇게 할 것. 그다음에 미리 빼낼 사람들은 지금 몇 사람은 빼냈잖아요. 네. 그런 데는 조용하게 친윤을 하고 그다음에는 되도록이면 경선을 시킬 것. 경선 같은 경우는 거기 같은 경우에는 경선을 시켜도 여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선이 당내 경선이 네.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아마 윤심이 작용할 거다. 그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입틀막 공천이 굉장히 잘 진행이 되고 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는 하는 거지. 근데 거기에도 제가 지금 양쪽의 공천, 그러니까 공천이라는 것 자체 양쪽은 솔직히 양쪽이 다 못마땅합니다. 일단은 네. 왜 못마땅하냐? 여당은요, 솔직히는 조용하게 하면서 새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혁신적이지 않다. 혁신적이지 않고 그다음에 아직은 드러나지 않지만 윤핵관, 검핵관들이 지금 자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존의 의원 중에서 딸랑딸랑하던 윤핵관들은 다 지금 이제 단수 공천이 다 됐어요.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아마 정말 신선하지 않을 겁니다. 네. 그다음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금 하는 대로 다 한다 하더라도 기존 현역 위원 중에 왜냐하면 최소한 30%에서 40%는 날아가야 국민들 마음에 차거든요. 네. 근데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혁신공천이라고 소리가 안 들을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경선을 다 붙였기 때문에 경선을 붙였을 경우 만개 경선을 붙이면 현역이 유리하거든요. 네. 그다음에는 새롭게 도전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솔직히 그동안은 우리가 너무 인재를 많이 소진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막 반짝반짝 막 재밌고 막 이러는 거 뭐 좀 이 사람 막 기대된다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반전시킬 수 있는 카드로 네. 이재명 대표가 총선 불출마를 선택하면 어떻겠느냐. 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오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철희 정무수석도 정무 감각이 굉장히 없어진 지가 오래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는데요. 그리고 왜냐하면 그거는 깜짝 카드로는 좋습니다. 근데 예. 깜짝 카드는 그렇게 미리미리 얘기하고 하면 깜짝 카드가 안 돼요. 이철희 정무수석도 그 김한길
위원장한테 사수 받으신 분이라서 그런지 항상 그런 깜짝 카드 이벤트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인데. 그것도 국면 전환 차원에서는 아니요, 근데 되지 그거는 않겠느냐. 만약 국면 전환 카드를 하면 미리 얘기하지 않아야 돼요. 제가 여기서도 얘기를 드린 바가 있는데 예. 민주당에서 마지막에 3월 초 정도가 되면 뭔가를 내놓기는 분명히 내놓을 거다. 예. 그게 뭐가 될지는 누구도 모른다. 네. 그렇게 놔두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지금 이렇게 미리미리 다 이렇게 그걸 까놓으면은 그건 뭐냐면 너 출마하지 마. 이런 소리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그리고 저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저는 오히려 지금의 깜짝 카드는 선대위원회를 어떻게 꾸리느냐 하는 거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선대위원회에서 지금은 말씀하시는 전직 총리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선대위원회를 조금 좀 참신하고 이렇게 좀 꾸리는 게 맞겠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를 안 했지만 조국 신당이 네. 조국 쪽 뭐냐면 이게요 한 3월 10일께쯤 돼가지고 전체가 되고 나면은 이제부터 이번 선거에 대한 윤석열 정권 심판 선거에 대한 게 확실하게 각이 잡힐 때 뭔가가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또 굉장히 조국 신당이라는 새로운 카드가 또 굉장히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는 조국 신당은 이른바 검찰공화국에 대한 심판을 확실하게 하는 카드로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경제무능 네. 외교 무능에 대한 심판을 확실하게 하는 카드로 이렇게 해서 쌍방 공격을 하면 엄청나게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역할 분담 차원으로 보시는 건가요? 그럼요. 역할 분담뿐만이 아니라 막 하객진을 펴야죠. 민주당에서는 거리를 두려는 스탠스가 좀 분명해 보이고 부담스러워하는 아니요. 민주당에서 감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따로 또 같이 라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따로 왜냐하면 당에서 같이 하는 거는 부담스럽다. 네. 그렇지만 이번에 하여튼 국민의힘 빼놓고 나머지 당들은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거에 같이 올라타지를 않으면은 네.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미래가 이낙연이나 김종민 의원이나 저렇게 죽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 번도 윤석열한테 각을 세워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죽을 쓰는데 가령 그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잘 써가지고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을 하면서 새로운 보수의 세력으로서 어떻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걸 확실하게 줘야 네. 그래야지 그쪽에 표가 가는 거고요. 나머지 우리 야당 쪽에서는 윤석열 정권 심판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의 쌓여 있는 불만이 경제 무능뿐만이 아니라 이 불안한 거. 그다음에 이 사람들을 정말 3년 2개월 동안 둬야 되느냐. 이 사람들이 만약 총선에서 만약 이 사람들이 정말 굉장히 좋은 성적을 얻는다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겠느냐.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을 막 하면서 여러 전선에서 이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점에서는 이제 협력을 하는 거죠. 조국 신당과 민주당의 관계를 따로 또 같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조국 전 장관이 신당 창당을 선언한 거에 대해서도 정당성을 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당연하죠. 이제 뭐 유죄 판결을 받은 부분이라든지 또 국민들의 감정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신당 창당은 불가피했다고 보시나요? 저는 불가피했다고 뭐 개인적인 불가피뿐만이 아니라 이번 선거의 색깔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좋다는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이제 이상하게도 지금 야당에는 이낙연 대표 빼놓고는 다 야당의 리더들이 다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윤석열 정권에 당한 사람들이에요. 네. 그지 않아요? 이재명 대표, 조국, 그다음에 이준석 다 당한 사람 아니에요. 잘리고 쫓겨나고 그다음 근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잖아요. 아직 이게 뭐 기소되고 끝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수사도 아직도 계속되고 그렇지만 조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5년 동안에 지금 거의 마지막에 다 와 있고 이거에 대한 서사를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요. 네. 그죠? 그래. 분명히 흠은 있었던 것 같아. 유죄도 받았는데. 근데 이게 과연 그렇게까지 할 일이었어? 과연 그렇게까지 하면서 과연 김건희에 대해서 저렇게 뭐 주가 조작이라든가 뇌물에 대한 걸 저렇게 놔둔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거. 그다음에 네.
검찰로서 해왔던 고발사주라든가 그동안 해왔던 거 양승태 건이라든가 이재용 건에 대한 거 이게 뭐냐 검찰이 좀 이상한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한 거를 건드려 줄 수 있는 사람이 물론 민주당에서도 얘기를 하지요. 네. 근데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거에 당한 피해자로서 권위가 확실한 사람이 얘기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게 바로 조국입니다. 지금 제가 조국이 특히 지난 5 동안 이렇게 나와서 창당 선언을 하면서부터 나와서 얘기하는 걸 보니까 공격의 포인트가 분명해요. 그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뿐만이 아니라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묻고 있거든요. 소구력이 왜 있을 당신은 것이다. 답을 안 하느냐. 그럼 이게 민주당에 대한 진보 색깔을 가진 유권자들뿐만이 아니라 중도층들도 그래 뭔가 이상했어. 쟤네들은 맨날 우리를 공격을 하긴 저쪽을 공격하고 뭐 감옥에 가달라고 난리를 치지만 저렇게 많은 걸 감춰왔어라고 하는 거를 명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사실 조국 위원장인가요? 그 역할을 그렇거든요. 민주당이 하면 안 됩니까? 아니 민주당도 여태까지 해왔죠. 근데 효과가 민주당이 그런 역할을 하면은요.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하는 게 굉장히 효과가 있는데 예. 이재명 대표는 지금 뭐냐면 사법 리스크의 한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사법 절차 중이어서. 그럼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도 그동안 말을 못했던 게 이번에 2심 있을 때까지도 말을 많이 아꼈던 게 가족의 일이 걸려 있고 아내의 일이 걸려 있고 본인의 일이 걸려 있고 아들의 일이 걸려 있고 딸의 일이 걸려 있고 딸의 더군다나 재판 기소나 이것뿐만이 아니라 네. 학교에 대한 거 자격증에 대한 거 이런 것까지 근데 지금은 모든 게 다 박탈됐잖아요. 네. 그리고 2심까지 끝나고 일단은 대법원만 딱 남은 거 아니에요. 이제는 그러면 말을 해도 되는 시점이 이제는 왔다. 말을 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정치와 선거일 때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선거가 되면 일단은 언론이 써주거든요. 음. 그전에는 얘기해도 안 써주고 책에다 엄청나게 썼는데도 안 써줍니다. 네. 뭐 북토크를 했습니다. 뭐 이런 정도만 얘기하죠. 근데 선거에서는 각이 쓰기 때문에 이걸 확실하게 써주거든요. 그래서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 저는 거기에서 중도층에 왜냐하면은 지금 이걸 들으시는 분들도 많은 분들이 저도 뭐 중도층에 꽤 소구력이 있는 사람인데 이건 있어요. 그래 그 좀 못한 게 있긴 한데 쟤는 너무 심하지 않았니? 그러니까 그 심한데 말로 못하는 거를 확실하게 얘기를 하면 그런데 그게 표로까지 연결이 될 수 있게끔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거는 네. 이제 선거운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가는 조국하고 한동훈하고 한번 토론회 같은 거 열리면 이제 끝내주는 거죠. 그러면 비례정당 연합 가능성은 저는 뭐 연합에 들어올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네. 저는요 솔직히 이번 선거의 변수가 신당 이른바 이준석 신당과 조국 신당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처음부터 뭐 비례에 대한 건 원래부터 있었고 근데 그 사람들은 연동형이 없더라도 일반 병립형으로도 충분하게 3% 이상을 차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조국 네. 신당도 그렇고 이준석 신당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는 이건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제가 이건 석 달 전에 얘기를 한 건데 이제 이걸 이제 실현이 되고 좀 가시화가 되고 있다고 보시는 딴 거고. 것들 쓸데없는 뭐 여러 가지들 솔직히 이제 가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가령 뭐 근데 이낙연 변수는 제가 예측을 못한 거였는데 이낙연 변수는 사실은 이낙연 새로운 미래 변수는 저는 민생당 정도로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새로운 미래에서 아까 좀 전에 나온 김종민 김종민 대표도 네. 이재명 사당화를 세게 비판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거 공천 얘기하면은- 과정이라든지 이제 당 운영 과정이라든지. 근데 그게 참 웃기는 게요. 민주당이- 지금 얘기하는 게 요번에 깨지면서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이준석 사당하다 문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원하는 건 뭡니까? 이낙연 사당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간에 얘기를 하면 그다음에 윤석열 쪽에는 윤석열 사당화한다고 맨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당무 개입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말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뭉뚱그려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재명 리더십, 가령 이제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당무 개입을 안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예. 국민의힘에는 솔직히 리더십이 지금 없는 와중에
가짜 리더십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잠깐 있는 것뿐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비판을 하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위장 리더십이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가령 이재명에 대해서는 리더십을 좀 더 세게 하라라든가 아니면 좀 더 밸런스 있게 하라라든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그거를요 가장 쉬운 말로 사당화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리더를 인정 안 하는 아주 나쁜 태도입니다. 그런데 일단 제3지대 빅텐트는 찢어졌지만 새로운 미래가 재정비는 좀 빨리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관위원장에 친노 인사인 조기숙 이대 교수를 선임을 했는데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제 홍보수석 하셨던 분이고 저하고도 한동안 상당히 친했던 분입니다. 민주당 의원들하고도 이제 네트워크가 있으신 분이셔서 네. 혹시 민주당에 미칠 영향이나 타격은 없을까?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뭐 별로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몇 사람 빼가지고 갈 수는 있어요. 지금 거기서 이제 몇 사람 가령 김영주 위원님 굉장히 굉장히 이제 시달리실 텐데, 근데 거기 가면 미래가 없기 때문에 거기 가면은 이제 제가 얘기한 2020년 21대 국회 때 민생당 현역 의원은 약 20여 명이 있으나 하나도 당선 못 시켰고 비례도 당선을 못 시킨 이런 지리멸렬한 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쪽에 갈 사람들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로 간다 하더라도 효과가 없어서 별로 저는 전혀 신경이 안 쓰입니다. 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뭐 그동안 이재명 대표 많이 비판을 해오면서 이제 민주당 공천에 대해서도 연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장동식 공천이라고 얘기를 했다가 요즘에는 이제 현역 의원 하위 평가 통보되는 거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하위 1%에 들어갈 것 같다. 이재명 대표를 또 콕 찍어서 공격을 했거든요. 그게 바로 저기 한동훈의 리더십이 너무 싸구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요, 적어도 여당의 비대위원장이면 대표 아니에요. 그러면 상대당의 공천이나 이런 거에서는 일단은 얘기를 안 하는 게 정상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 또 뭘 저거 하냐면은 그거를 갖다 그렇게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절대로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그건 폭력적인 거고 사회를 굉장히 황폐화시키는 어법이거든요. 제가 네. 계속해서 한동훈 위원장을 제가 비판하는 이유도 그런 거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이제 국힘의 공천을 제가 아까 입틀막 공천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입을 틀어막는 공천이다. 그리고 여태까지는 빼는 거는 이미 다 빼냈잖아요. 예전에 다 다 가라앉혔잖아요. 지역구 재배치를 하든 쫓아내든 네. 뭐 어떻게 하든 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건 왜냐하면 그거야말로 검찰식 공천이거든요. 용산 공천, 검찰식 공천.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 공천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검찰 인사할 때 딱딱 놓듯이 이렇게 하고 있어서 저는 그게 한동훈 위원장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마인드 때문에 빚어진 민주주의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공천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근데 여당은 또 항상 그래왔습니다. 여당은 워낙 DNA가 납작 엎드리고 뭐가 있으면 꼬랑지 내리고, 왜냐하면 거기는 뭐 항상 돈이나 자리 또는 뭐 캐비넷 있을 수도 있고 또 언론에서 공격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언론 마사지를 또 굉장히 잘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항상 여당은 좀 항상 그래왔거든요. 여당이라기보다는 국민의힘 쪽에서 항상 좀 그래왔고, 제가 그거를 굉장히 못 참아하죠. 그런 거는 정말 민주주의 반민주주의적인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이현주 전 의원도 목소리를 높였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민주당에 복당을 해서 네. 이런 말 했습니다. 왜 남의 당 공천에 왈가왈부하느냐. 뭐 국민의힘이 조용한 게 한 위원장이 잘해서 그런 줄 아느냐. 국힘에서는 비주류가 전멸했다. 국힘은 입틀막 공천 중이다. 의원님하고도 비슷한 얘기 똑같이 하셨어요. 이현주 의원하고 저하고 통하는 데가 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현주 의원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힘 내에서는 견디질 못하는 겁니다. 그럼 이현주 전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현주 의원이 굉장히 좀 여기서도 얘기했지만은 이쪽에 와서 스피커 역할을 하는 게 굉장히 좋다. 그리고 그동안 많이 산전수전을 겪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혹시 민주당이 훨씬 더 민주주의에 맞는 거를 알겠다. 여기는 적어도 입을 틀어막지는 않는다. 뭐 지역 얘기도 거론이 되고 있어서요. 지역 얘기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잘하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저기 들어오시면서 얘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동안 했던 일에 대해서 반성하고 그다음에 아주 상처 준 거에 대해서도 자기가 후회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당에 거취에 대해서는 당에 맡기겠다. 이거를 명확하게 제가 마치 얘기한 것처럼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 아마 당하고 여러 개를 얘기를 하고 계실 거예요. 저도 충분히 또 소구력이 몇 있을 개를, 것이다. 왜냐하면 그게 일단은 지금 그런 발언을 해주는 것만 하더라도 지금 도움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이현주 위원도 이른바 스피커로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네. 조국 장관의 이 요새 언사들이 기사화가 되듯이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해도 저 거는 잘 안 실어줘요. 왜냐하면은 너는 어차피 민주당 사람 아니냐 이렇기 때문에 잘 안 실어주지만 이현주 위원은 지금 화제의 인물 중에 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기사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또 입당 과정에서 네. 친문계에서 좀 반발도 있고 이래서 그런 복당 절차나 과정이 조금 길어진 느낌도 없잖아 있었거든요. 반발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민주적이라는 데고요. 제가 듣기에는 거기에 영입위원장 간사님께서 영입위원회 간사님은 그래요. 한 8대2 정도였다. 찬성이 8, 반대가 한 2 정도였다. 반발이 그래요. 없진 않았으나. 당연하죠. 반발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저라고 마음속에 약간의 반발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또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당연하죠. 그거는 왜냐하면은 한때 당에 굉장히 저기 하고 나가고 이런 그렇지만 지금 상황이 정말 윤석열 정권 심판에 대한 게 정말 이거에 대해서 가장 강렬하게 생각을 같이 하고 그다음에 워낙 제3지대에서 가령 개혁신당하고 같이 할 생각도 좀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개혁신당 깨지고 있는 거 보세요. 그런 꼴도 못 봐요. 이현주 의원은.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은 민주당에서 여기저기에서 싸우더라도 말 가지고 싸우고 이러는 게 훨씬 더 역할을 잘할 수 있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김건희 여사 관련 질문 드릴게요. 요즘 네.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김건희 여사 사진이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활동도 안 하고 있고요. 선거를 앞두고 김건희 지우기 전략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대로 이제 총선을 치르려는 전략으로 보이기도 하고 네. 이런 부분이 총선 표심에 어떻게 반영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 저는 지난번에 독일 순방을 완전히 취소해 버렸잖아요. 저는 왜냐하면 정말 대통령께서는 제가 상상한 이상을 항상 하시는 분인데 저는 독일 순방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김건희 여사는 동행을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단독으로 순방을 하는 걸로 생각하셨군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도 하나도 무리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국빈 방문이지만 그것도 뭐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도 혼자서 가시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무 문제 없네요. 그래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대통령 방문까지 취소해가면서 하니까 저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국익을 훼손하는 하고 참 이상하다. 근데 그럴 정도로 김건희 여사를 위한다고도 볼 수 있지만 굉장히 그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여하튼간에 이런 생각이었을 거예요. 만약 같이 안 갔더라도 여전히 기사화는 됐을 거거든요. 왜 또 같이 안 갔느냐? 안 갔냐? 뭐 왜 거기 도이치 모터스는 도이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마 그런 거라서 뭐 자기 나름대로의 정무적인 판단에서는 안 간 거를 다행이라고 생각했을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적어도 정무적인 판단이 있다 그럴 것 같으면 안 나오는 게 맞죠. 왜냐하면 그렇게 안 나오셔도 어차피 도이치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이 3월 말에서 뭐 4월 초까지도 될 수 있는데 그때 또 나옵니다. 그다음에 디올백에 대한 것도 절대로 그대로 죽은 게 아니고 그리고 또 다른 뭐 어떤 게 지금 2월 말에서 3월 초에 나올지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그런데 본인으로서는 저는 이게 아무리 상대 당의 모적이지만 왜냐하면 가령 민주당으로서는 나와서 막 돌아다니시는 게 더 선거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반발심을 굉장히 자극을 하시기 때문에. 선거 전략상으로는 그렇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 나다니시는 건 아니죠. 나라 전체로 봤을 때는. 점심에도 이렇게 하여튼 눈에 띄지 마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저는 선거와 별도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런 점에서도 그렇게 눈에 안 띄면은 그런 영부인을 두고 3년 2개월을 어떻게 버틸 수가 있는 것이냐 이런 의문은 당연히 들죠. 네, 그런 또 우려는 어쩔 수 없는 근데 부분이고. 아무 조치가 없잖아요. 인정을 한 게 있습니까? 사과를 한 게 있습니까? 반성을 한 게 있습니까? 수사를 받았습니까? 조사를 받았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까. 네. 뭘 하려 그러면 뭐라도 뭔가가 있어야죠. 이현주 의원은 다시 돌아오면서 후회와 반성과 사과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게 갑자기 필요한 여기서 거죠. 또 그런 대비가. 네, 김진애 전 의원과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